이게 뭐예요? 버린 게 아니라 맡긴 거야. 그 반지 언제부터 들고 다니셨어요? 널 보낸 이듬해부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도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나 때문에 복잡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찾아가도 네가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그래서 그냥 멀리서 보려고 했어.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이 병원에 있는 거.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응급실은 항상 냄새로 먼저 안다. 소독약 냄새, 땀 냄새, 그 사이에 섞인 두려움 같은 것. 나는 그 냄새에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다. 7년째 이 일을 하면서 웬만한 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환자가 울어도 보호자가 소리를 질러도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다. 그게 이 일을 오래 하는 방법이라는 걸 일찍 배웠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들것이 밀려 들어온 건 오후 4시 조금 넘어서였다. 시장 골목에서 쓰러졌다고 했다. 구급대원이 인계하면서 혼자 계신 분 같아요. 보호자 연락 안 됩니다라고 했다. 70 가까이 돼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왼손 검지가 눈에 띄게 부어 있었다. 손가락색이 어둡고 반지 주변으로 살이 잡아먹힌 것처럼 파고들어 있었다. 오래된 금반지였다. 가늘고 닳아서 원래 무늬가 뭔지도 알아볼 수 없는. 언제부터 저 상태였는지 반지가 혈액순환을 막고 있는 게 눈으로도 보였다. 할머니, 반지 빼야 해요. 지금 피가 안 통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내 말을 못 들은 게 아니었다. 눈을 뜨고 나를 똑바로 봤다. 흐릿하지 않은 눈이었다. 그러고는 손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겼다. 못 빼. 짧고 단단했다. 옆에 있던 박소연 선생이 눈짓을 했다. 나도 알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최악의 경우 절단까지 가야 할 수도 있다. 나는 한 번 더 설명했다. 최대한 부드럽게, 천천히. 손가락이 위험하다고, 반지는 다시 맞춰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입술을 꽉 다물고서 뒤에서 다른 환자 처치 소리가 들렸다. 응급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결국 내가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힘을 줬지만 손가락 자체가 이미 부어서 제대로 쥐지도 못했다. 나는 특수 장비를 가져다가 반지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금속이 천천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얼굴을 돌렸다. 보지 않으려는 것처럼. 커튼 너머 어딘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뭔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처음엔 몰랐다. 피 묻은 거즈들 사이에 섞여서 그냥 작은 부스러기인 줄 알았다. 박소연 선생이 먼저 봤다. 쪼그리고 앉아서 집어들더니 잠깐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펼쳤다. 낡은 종이였다. 손때가 타서 누렇게 변한 아주 작게 여러 번 접혀있던 종이. 반지 안쪽에 딱 맞게 말려 들어갈 만큼 작게 접은 것이었다. 누군가 오래전에 그리고 여러 번 펼쳤다. 다시 접었을 것 같은 손길이 느껴졌다. 종이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다. 박소연 선생 표정이 바뀌었다. 나한테 종이를 건네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다. 거기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또박또박 힘주어 눌러 쓴 글씨로.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 그 아래 친아들이라는 단어. 나는 한 번 읽고 다시 읽었다. 이재훈. 내 이름이었다. 주민등록번호도 내 것이었다. 외울 생각도 없이 외워진 평생 써온 숫자들.
그게 낯선 할머니의 반지 안에서 나왔다. 응급실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다. 누군가 뒤에서 뭔가를 묻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나한테 하는 말인지도 몰랐다. 종이를 쥔 손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형광등 불빛이 평소보다 밝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다. 나는 한 발짝 다가가서 물었다. 목소리를 낮게 깔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버린 게 아니라 맡긴 거야. 그 말이 끝나고 오래 침묵이 흘렀다. 커튼 밖에서 다른 환자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나는 종이를 다시 접었다. 그러고는 반지를 집어서 비닐팩에 함께 넣었다. 손이 떨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천천히,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다. 처치대 위를 정리하고 거즈를 버리고 손가락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적어도 그건 잘 됐다. 차트를 펼쳤다. 보호자란이 공란이었다. 한참을 그 칸을 바라보다가 나는 입을 열었다. 보호자란에 제 이름 써도 돼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환자복 위로 떨어져서 작고 둥근 점을 남겼다. 한 방울, 그리고 또 한 방울.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이름을 쓰는데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는데 밥을 차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냥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가 안방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칸, 두꺼운 겨울 옷 밑에 넣어둔 봉투 하나. 보육원에서 나올 때 받은 서류 봉투였다. 몇 년째 열어보지 않은 것. 나는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거기에도 보호자 이름란이 있을 것이다.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 서류 봉투는 그날 밤 열지 못했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냥 덮어뒀다. 평소에도 그랬으니까. 몇 년째 그렇게 해왔으니까.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면서 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되짚었다. 들것박기 소리, 부어오른 손가락, 바닥에 떨어진 종이, 이재훈, 내 이름, 뒤집어 누워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꿈을 꿨다.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일어났을 때 베개가 축축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다. 눈이 좀 부어 있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나서도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에 내가 있었다. 이재훈, 32살, 응급실 간호사, 가족 없음. 그게 내가 알고 있는 나였다. 보육원에서 나온 게 18살이었다. 검정고시 보고 간호학과 야간반 들어가고 학비는 식당 알바로 됐다. 장학금도 조금 받았다. 힘들었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살았다. 다른 방법을 몰랐으니까. 가족이라는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라고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당연해졌다. 그런데 지금 304호에 누군가가 누워있다. 내 이름을 반지 안에 넣고 다닌 사람이. 다음날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입원 환자 명단을 확인하는 거였다. 김영순, 304호. 입원 처리가 돼 있었다. 보호자란에 내 이름이 찍혀 있었다. 어제 내가 직접 쓴 것. 활자로 보니까 더 낯설었다. 이재훈, 관계 아들. 내가 쓴 게 맞는데 내가 쓴 게 아닌 것 같았다. 업무는 평소와 똑같이 돌아갔다. 응급실은 어제 오늘 없이 바빴다. 오전에만 교통사고 환자 2, 복통 3, 낙상 1. 나는 그 사이를 오가면서 차트 쓰고 수액 교체하고
보호자 응대했다. 몸은 움직이는데 머릿속 어딘가가 자꾸 304호 쪽을 향했다. 점심시간에 박소연 선생이 말을 걸었다. 어제 그 할머니 괜찮아?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다. 박소연 선생은 어제 종이를 펼쳐서 내게 건넨 사람이다. 거기 적힌 이름이 내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지금도 표정이 평평했다. 그냥 환자 안부를 묻는 것처럼. 손가락은 괜찮대요. 혈색 돌아왔고. 그래. 다행이네. 그게 전부였다. 박소연 선생은 다시 밥을 먹었다. 나도 숟가락을 들었다. 밥맛은 없었다. 오후 2시쯤 304호 앞을 지나쳤다. 일부러 지나친 건 아니었다. 3층 병동에 다른 용무가 있었다. 그런데 복도를 걷다가 304호 문 앞에서 발이 느려졌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오후 드라마 소리 같았다.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멈췄다가 다시 걸었다. 저녁 교대 전에 차트를 정리하면서 304호 항목을 봤다. 담당이가 입력한 메모. 손가락 부종 호전 중. 전신 상태 양호. 퇴원은 이틀 후 예정. 이틀. 그러면 나는 그 안에 뭔가를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퇴원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다. 시장 입구 쪽을 지나쳤다. 저녁이라 좌판들이 정리되고 있었다. 리어카에 물건을 싣는 아주머니, 바닥을 쓸고 있는 상인. 김영순 씨가 일했다는 시장이 어딘지는 몰랐다. 그냥 시장이 보여서 봤다. 버스가 지나치고 나서도 한참을 그쪽을 바라봤다. 집에 오자마자 서랍을 열었다. 봉투를 꺼내서 식탁에 놓고 의자를 당겨 앉았다. 봉투 입구가 낡아서 풀이 다 떨어져 있었다. 결국 봉투 입구에 손가락을 넣었다. 종이가 한 장씩 나왔다. 3번째 장이었다. 보호자 성명란 옆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 김영순. 그리고 그 옆에 작게 덧붙인 메모 하나. 담당 선생님 손글씨인 것 같았다. 퇴소 후 수차례 연락 시도. 연결 안 됨. 나는 종이를 내려놨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핸드폰을 들었다. 304호 담당 간호사 내선 번호를 찾았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오래 있었다. 누르지 않았다. 핸드폰을 뒤집어 식탁에 엎어놨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스크럽 상의를 꺼냈다. 오늘도 응급실, 오늘도 304호 복도를 지나갈 것이다. 어제처럼 문 앞에서 발이 느려질 것이다. 어제는 안으로 못 들어갔다.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가방을 들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 비닐팩이 있었다. 반지와 종이. 병원에 두고 오는 걸 깜빡했다. 아니, 정확히는 두고 오지 않았다. 집에 가져온 것이다. 왜 가져왔는지는 스스로도 설명이 안 됐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봤다. 알림이 없었다. 당연했다. 아무도 연락할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그랬다. 근데 오늘따라 그게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304호 문을 처음 열고 들어간 건 그날 오후였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냥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치다가 이번엔 발이 멈춘 채로 돌아오지 않았다. 문을 2번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김영순 씨는 창가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는데 소리를 아주 작게 줄여놨다. 화면에선 뭔가 밝은 게 나오고 있었는데 시선은 창밖에 있었다. 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나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손가락 상태 확인하러 왔다고 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붕대를 풀고 손가락을 살폈다. 부종은 많이 빠져 있었다.
피부색도 돌아왔다. 이틀 후면 퇴원해도 될 것 같았다. 처치를 마치고 나서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김영순 씨도 아무 말이 없었다. 창밖을 보다가 붕대 감긴 손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창밖을 봤다.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걸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했다. 내가 먼저 물었다. 언제부터 들고 다니셨어요? 그 반지. 김영순 씨 손이 멈췄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다. 보낸 이듬해부터. 보낸 이듬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명치 아래를 지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더 묻고 싶었는데 목이 잘 안 열렸다. 김영순 씨가 먼저 말을 이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도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그게 다였다. 설명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말이 머릿속에서 한동안 맴돌았다. 무슨 일? 사고, 죽음,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황.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반지 안에 아들 이름을 넣고 다녔다는 거였다. 그게 20년 넘게 이어졌다는 거였다. 나는 차트를 들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벽을 봤다. 아무것도 없는 벽. 내려가는 내내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다. 잘 안 됐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기관으로 통합됐다는 안내를 들었다. 관련 기록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냐고 물었더니 시청 아동복지과를 안내해줬다. 받아 적고 끊었다. 시청 아동복지과. 종이에 적어놓고 한참 바라봤다. 공식적으로 확인하면 그 다음엔 뭘 해야 하는 건지 몰랐다. 확인하고 나서 김영순 씨한테 뭐라고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환자분이라고 계속 부르면 되는 건지. 따지고 보면 우리 사이엔 종이 한 장과 반지 하나밖에 없었다. 밥을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이 없었다. 계란이 2개 있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깼다. 기름이 튀었다. 그냥 서서 익는 걸 기다렸다. 계란 프라이 2개를 밥 위에 올리고 앉았다.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놨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말이 자꾸 올라왔다. 20년 넘게 반지 안에 내 이름을 넣고 다닌 사람. 시장에서 일하면서 혼자 반지하 주택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찾으러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찾았는데 안 됐던 걸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있기가 어려워졌다. 설거지를 하면서 수도꼭지를 3개 틀었다. 물소리가 크게 났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릇을 닦았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냥 닦았다. 자려고 누웠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 번호였다. 야간 당직 간호사였다. 304호 환자가 보호자한테 연락해달라고 했다고. 나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그러고는 일어나 앉았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김영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다. 야간 조명 아래 얼굴이 더 작아 보였다. 할 말이 있어서요. 내가 의자를 당겨 앉아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 때문에 복잡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찾아가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그래서 그냥 멀리서 보려고 했어. 멀리서 봤다는 말이 이상하게 걸렸다. 멀리서 봤다는 건 찾았다는 거였다.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였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 병원에 있는 거. 김영순 씨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대답이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응급실로 실려온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시장 골목에서 쓰러졌다는 게
이 병원 응급실로 왔다는 게 전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우연이었는데 반지가 말을 해버린 건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볼 수가 없었다. 대신 다른 걸 물었다. 많이 아팠어요. 쓰러지기 전에. 김영순 씨가 잠깐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에 가까웠다. 괜찮았어.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을 나오면서 복도에서 잠깐 멈췄다. 야간 복도는 낮보다 조용했다. 소독약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다. 멀리서 보려고 했다는 말. 그 말이 복도에 길게 남아 있었다. 편의점에 들러서 캔 음료 하나를 집었다. 계산하고 나오면서 영수증을 받아들었다. 날짜가 찍혀 있었다. 오늘 날짜. 내일 모레면 김영순 씨가 퇴원한다. 퇴원하고 나면 다시 시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반지하 주택으로. 혼자. 나는 그 주소를 차트에서 봤다. 외우려고 한 건 아닌데 외워졌다. 버스 정류장 이름까지. 영수증을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다. 퇴원날 아침 나는 비번을 냈다. 딱히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다. 전날 밤 자려고 누웠다가 그냥 핸드폰을 들어서 연차 신청을 눌렀다. 이유를 쓰는 칸이 있었는데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었다. 승인이 뜨는 걸 확인하고 나서 눈을 감았다. 잠은 잘 왔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다. 평소 출근할 때와 비슷한 시간이었다. 스크럽 대신 평상복을 꺼내 입었다. 어떤 걸 입어야 할지 몰라서 옷장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결국 회색 맨투맨에 검은 바지를 꺼냈다. 너무 격식 있어도 이상하고 너무 허술해도 이상할 것 같았다. 뭐가 이상한 건지는 설명이 안 됐다. 병원에 도착하니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원무과에서 퇴원 수속을 밟았다. 담당 직원이 보호자시죠? 하고 물었다. 네, 라고 했다.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다. 304호로 올라갔다. 김영순 씨는 이미 짐을 다 싸놓고 있었다. 낡은 청가방 하나.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방이 크게 부풀어 있지 않았다. 입원할 때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침대 끝에 앉아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붕대는 얇은 것으로 교체돼 있었다. 손가락이 많이 나아 보였다. 내가 들어서자 눈이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이 한 박자 흘렀다. 짐 들게요. 가방을 집어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이게 다인가 싶었다. 김영순 씨가 일어서면서 손을 뻗었다. 자기가 들겠다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그냥 내가 들었다. 병원 현관을 나서자 바깥 공기가 찼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김영순 씨가 눈을 가늘게 떴다. 얼마나 오래 병실 안에 있었는지 햇빛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어디 가세요? 대기. 그냥 버스 타면 돼. 버스 정류장이 어딘지 알고 있었다. 차트에서 본 주소. 외우려고 한 게 아닌데 외워진 것. 나는 그쪽 방향으로 걸었다. 김영순 씨가 따라왔다. 두 사람 사이에 한 뼘쯤 거리가 있었다. 정류장까지는 5분 거리였다. 걷는 내내 말이 없었다. 골목 모퉁이를 돌 때 바람이 한 번 크게 불었다. 김영순 씨가 옷깃을 여몄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류장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버스 도착까지 10분이 남아 있었다. 오래 살았던 동네인가요? 여기 20년 됐어. 20년. 그동안 나는 학교를 다니고 보육원을 나오고 취직을 했다. 같은 20년이었다. 시장은 아직 하세요? 자리 맡아놨어. 옆 사람한테 부탁했거든. 자리를 맡아놨다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아픈 몸으로 입원하면서도 시장 자리를 걱정했다는 게, 돌아갈 곳이 분명하다는 게, 나는 그런 게 없었다. 버스가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오른손을. 김영순 씨가 잠깐 내 손을 봤다. 붕대 감긴 왼손이 천천히 올라왔다. 손이 내 손 위에 얹혔다. 가볍고 따뜻했다. 뼈가 느껴질 만큼 얇았다.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손을 잡은 채로 일어섰다. 김영순 씨가 버스에 오르면서 손을 놓았다. 나는 가방을 건넸다. 문이 닫히기 전에 한번 돌아봤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하지 않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나는 정류장에 서서 버스가 멀어지는 걸 봤다. 뒷유리창 너머로 작아지는 뒷모습, 회색 머리카락, 낡은 청가방. 아직 아무 호칭도 부르지 못했다. 엄마라는 말은 한 번도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걷다가 편의점 앞에서 멈췄다. 컵라면 하나를 집어서 계산하고 나왔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면이 퍼지는 걸 기다렸다. 라면을 먹으면서 버스가 갔던 방향을 봤다. 이미 안 보였다. 다 먹고 나서 그릇을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이름이 떠 있었다. 김영순. 나는 잠깐 화면을 바라봤다. 그러고는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버스 소리가 들렸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가 들어왔다. 밥은 먹었어? 나는 방금 먹은 컵라면을 생각했다.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는 빨간 뚜껑을. 네, 먹었어요. 또 침묵이 흘렀다. 버스 안 소음이 멀리서 들렸다.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았다. 근데 끊지도 않았다. 나도 끊지 않았다. 그냥 한동안 같이 있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버스 소리와 바람 소리 사이에 한참 후에 김영순 씨가 먼저 끊겠다고 했다. 내릴 정류장이 다음이라고. 알겠어요 라고 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통화 시간이 찍혀 있었다. 2분 47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가는 길이 갑자기 조금 짧게 느껴졌다. 그 전화 이후로 연락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응급실을 돌고 퇴근했다. 304호는 다른 환자가 들어왔다. 침대도 시트도 바뀌었다. 지나칠 때 한 번 봤다. 그냥 지나쳤다. 핸드폰을 열어보는 횟수가 조금 늘었다. 딱히 알림이 올 이유가 없는데도 자꾸 화면을 켰다. 습관처럼 출근길 버스 안에서 점심 먹고 나서 자기 전에 김영순이라는 이름은 화면에 뜨지 않았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건지 몰랐다. 연락할 이유가 있는지도 몰랐다. 병원 업무는 끝났다. 퇴원도 됐다. 보호자란에 이름을 쓴 건 응급 상황에서 한 일이었고 그게 우리 사이에 무언가를 만든 건지 아닌지도 불분명했다. 가족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했다. 그냥 반지 안에 이름이 들어 있었던 것 뿐이었다. 근데 자꾸 그 손이 생각났다. 뼈가 느껴질 만큼 얇은 손. 붕대 감긴 왼손이 내 손 위에 얹혔을 때의 무게. 가볍고 따뜻했다는 것. 토요일 아침이었다. 비번이었다. 별 생각 없이 일어나서 커피를 끓였다. 창밖으로 날씨가 맑았다. 한동안 커피를 마시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다가 핸드폰을 들었다. 저장된 번호를 찾아서 한참 바라봤다. 김영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2번 갔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가까이서 들렸다. 나는 잠깐 멈췄다. 저예요. 이재훈이요. 침묵. 그게 전부였다. 어색한 공기가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다.
나는 뭔가 말할 게 있어서 건 게 아니었다. 그냥 걸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다. 밥은요? 잘 드세요. 먹어. 시장은요? 나왔어. 어제부터. 손가락은 괜찮고요? 의원에서 확인했어. 괜찮다고 하더라. 짧은 문답이 이어졌다. 그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전부인 것 같았다. 그래도 전화를 끊기가 어려웠다. 상대방도 끊지 않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오늘 시간 돼? 김영순 씨가 먼저 물었다. 나는 예상하지 못해서 잠깐 말이 없었다. 네. 비번이에요. 시장 나와봐. 점심 사줄게. 나는 창밖을 봤다. 맑은 날씨.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없이 복잡해질 것 같았다. 알겠어요. 시장은 버스로 두 정거장이었다. 내리니까 골목 입구부터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 냄새, 생선 냄새, 기름 냄새가 섞인 것. 좌판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김영순 씨 자리는 안쪽이었다. 채소를 파는 자리였다. 배추, 무, 시금치, 깻잎, 소쿠리에 담긴 것들이 고르게 정리돼 있었다. 김영순 씨는 의자에 앉아서 손님을 보다가 나를 발견했다. 표정이 바뀌지는 않았다. 그냥 눈이 마주쳤다. 왔어? 네. 앉아. 저기 의자 있어. 접이식 의자를 꺼내서 옆에 폈다. 나는 거기 앉았다. 어색했다. 시장 한복판에 접이식 의자를 놓고 앉아 있는 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깃봤다. 아들이야? 옆자리 아주머니가 물었다. 김영순 씨가 잠깐 멈췄다. 아들이야.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나는 앞을 봤다. 귀가 약간 달아올랐다. 점심은 시장 국밥집에서 먹었다. 좁은 가게였다. 테이블이 4개였다. 국밥 2그릇을 시켰다. 김영순 씨가 깍두기를 내 그릇 쪽으로 밀었다. 나는 받아 먹었다. 그게 전부였는데 이상하게 그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가게를 나왔다. 다시 자리로 걸어가면서 김영순 씨가 말했다. 다음에 또 와. 강요하는 말투가 아니었다. 그냥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도 알았다. 알겠어요. 버스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다. 유리가 차가웠다. 시장에서 2시간이 조금 넘게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손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아침보다 표정이 달랐다. 뭐가 달라진 건지 설명은 못하겠는데 달랐다. 저녁에 두부를 부쳐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떠올렸다. 전화, 버스, 시장 골목, 접이식 의자, 국밥, 깍두기, 아들이야. 그 한마디가 자꾸 올라왔다. 작지 않은 목소리로 했다는 게, 망설이지 않았다는 게,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다. 아파트 불빛들이 켜져 있었다.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할 사람이 없었다. 항상 그랬다. 근데 오늘은 말해야 할 사람이 한 명 생긴 것 같기도 했다. 아직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는 사람. 연락처에 김영순이라고 저장된 사람. 언젠가 이름을 바꿀 것이다.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다. 며칠 전에도 이렇게 누워서 잠이 안 왔었는데 오늘은 달랐다. 눈이 감겼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